새 출발에 당신은 필요 없어. 이제 그만 나가줘.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김태수, 제 남편은 창문 쪽을 향한 채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지영이와 재혼하기로 했어. 다음 주에 혼인신고 할 거야. 지영. 그 이름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태수의 휴대폰에서 자주 울리던 이름이었고 그가 점점 더 늦게 귀가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르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깟 바람 한 번쯤이야 지나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줄게. 그 돈이면 작은 전세 하나 얻고 당분간 살 수 있을 거야. 태수는 그제야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준비해온 듯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표였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고 저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5천만 원. 30년의 값이 그것뿐이라니.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하고 나가줘. 지영이가 이미 이사 준비 중이거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남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일을 담담하게 통보하는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왜냐고?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 당신도 알잖아. 우린 진작에 끝났어. 저는 몰랐는데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 됐네. 변호사 통해서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서명만 해줘.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탁자 위에 흰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26에 결혼해서 56이 될 때까지 제 청춘과 중년을 모두 이 사람 옆에서 보냈습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던 그가 작은 철강 부품 회사를 차릴 수 있었던 건 제 친정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장부를 정리하고 직원들 월급 계산하고 거래처 사람들 접대하고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하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 시절 태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고마워, 영희야.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거짓말이었을까요? 이튿날부터 저는 짐을 쌌습니다. 30년치 인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사진첩, 그리고 살림살이 몇 가지. 태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영의 집에서 묵고 있었겠죠.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7살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 전화벨이 5번 울린 뒤에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집 나가게 됐어. 아빠한테 들었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 엄마, 아빠 사업에 피해 주지 마세요.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일주일 뒤 저는 이삿짐 센터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옮겨간 곳은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 월세 50.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쓰고 나니 남은 돈은 4천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방은 좁았습니다. 싱크대와 화장실이 붙어 있고 창문 하나 달린 6평짜리 방. 짐을 풀고 나니 오후 4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건물들과 좁은 골목. 30년 살던 아파트의 넓은 거실과 햇살 가득한 베란다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스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옷장에 넣고 그릇을 싱크대에 정리하고 이불을 꺼내 널었습니다. 그러다 제일 작은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잡동산이라고 매직으로 적혀 있는 박스였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파란색 비닐 표지에 가계부라고 적힌 노트. 30년 전 결혼 초기에 쓰던 가계부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바래진 펜 글씨들. 김치 2,000원, 쌀 1만 5,000원, 전기세 3만 원. 쪼들리던 시절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유독 진하게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4년 11월 3일 친정 건물 담보대출 3억 원 공장 부지 매입.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을 적어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천천히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랍장 제일 깊은 곳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좁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차갑고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원룸에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천만 원이 남았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1년도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구인구직 앱을 내려받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6. 특별한 자격증도 없고 경력 단절 30년. 이력서를 쓰다 말고 화면을 내려다보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력란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대기업 회장 내조 30년이라고 쓸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받아준 곳은 동네 대형마트였습니다. 계산대 보조 알바. 시급 9,860원, 하루 5시간, 주 5일. 한 달 수입은 약 11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빼면 60만 원이 남습니다. 첫 출근 날 빨간색 조끼를 입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를 포기한 채 태수의 사업을 돕겠다고 결심했던 그 26살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니. 아줌마, 여기 영수증 좀 다시 끊어주세요. 금액이 잘못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시작일 뿐이야. 퇴근 후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서랍장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쌓아둔 오래된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태수가 버리라고 했던 낡은 잡동사니들. 하지만 제게는 무기였습니다. 첫 번째 서류. 1994년 11월 5일 은행 대출 계약서. 대출자는 박영희, 담보물은 서울 중구동 133-2번지 건물. 친정아버지가 평생 한약방을 운영하시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대출 금액 3억 원. 용도는 사업자금. 두 번째 서류. 1994년 12월 2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경기도 시흥시 공장 부지 600평. 매수인은 김태수. 하지만 계약금 1억 원을 낸 사람은 박영희 저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1995년 3월 공증된 동업계약서. 김태수와 박영희는 공동으로 철강을 설립하며 출자 비율은 김태수 50%, 박영희 50%로 한다. 하지만 그 뒤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 회사 운영권은 김태수에게 일임한다. 저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동업자. 나는 아내가 아니라 동업자였어. 하지만 태수는 그 사실을 잊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무시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제 이름은 서류에서 지워졌고 저는 사장님 부인으로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는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트 근처 복사집에 들러 모든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은행 금고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마트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같은 파트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우리 남편이 퇴직금을 날려먹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사기 당한 거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법률구조공단 가보셨어요? 거기 무료 상담해준대요. 그게 어디 있어요? 시청 근처에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퇴근 후 저는 바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시청 뒤편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좁은 대기실에는 저처럼 지친 얼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태 없는 안경, 그리고 피곤해 보이지만 또렷한 눈빛. 안녕하세요. 정수진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혼. 아니, 재산 분할 관련해서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친정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일, 그 돈으로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일, 동업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 이혼 통보를 받고 위자료 5천만 원만 받은 채 쫓겨난 일까지. 정수진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제가 꺼낸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동업계약서가 공증까지 되어 있네요. 그럼 법적으로 당신은 회사 지분 50%의 소유자예요? 하지만 남편이 나중에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제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동업자의 동의 없이 지분 구조를 변경할 수 없거든요. 정수진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영희 씨, 당신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최소 2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하고. 저는 돈이 없어요. 알아요? 다들 그래요? 정수진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 하다가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영희 씨, 이 싸움 같이 해봐요. 제대로.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소주. 종이컵에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희 씨 맞으시죠? 저 K은행 대출팀 김 과장입니다. 네, 혹시 서울 중구동 133-2번지 건물 아직 박영희 씨 명에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최근에 김태수 씨가 그 건물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셨는데 아직 1994년 대출 담보 설정이 해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동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담보 설정이 아직 안 풀렸다고. 혹시 담보해지 동의서에 서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 가능한가요? 아, 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본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태수는 몰랐던 거야. 담보가 아직 4명의로 묶여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마트에 연차를 내고 은행에 갔습니다. 김 과장은 친절하게 서류를 설명해 줬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1994년 대출 담보로 설정되어 있고 아직 3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태수 씨가 새로 10억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담보를 해지하거나 박영희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동의 안 하면요? 그럼 대출이 불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영희야, 나야. 은행에서 연락 받았어? 담보동의 건 말이야. 응. 그냥 서명해줘. 금방 끝나는 거야.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명이요? 응. 어차피 우리 이혼했으니까. 그 건물도 정리해야지. 천천히 생각해볼게요. 뭐? 야, 이거 시간 문제야. 빨리.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태수. 수진 변호사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의 소장을 접수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3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오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영희 씨 긴장되시죠? 수진 변호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소장 제목은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및 기여분 인정 청구의 소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30억. 현재 태수 회사의 예상 가치와 부동산을 합산한 금액의 절반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였습니다. 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 서류는 총 47장이었습니다. 1994년 은행 대출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동업계약서, 회사 설립 당시 정관, 그리고 30년간 제가 회사 업무를 지원했다는 증거들 회계장부 사본, 거래처 명함, 심지어 제가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 초안까지.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피고 측의 소장이 송달될 거예요? 아마 2주 안에 연락 올 겁니다. 남편이요? 네. 그리고 아마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 그건 내가 30년 동안 삼켜온 감정이야. 예상대로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마트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원룸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야, 박영희. 너 미쳤어?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냐고? 30억을 달라고? 너 정신이 나갔어? 법적으로 제 권리예요. 권리? 야, 너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권리를 주장해? 그냥 집안일이나 하던 게 전부잖아.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억 대출 받은 거 기억하세요? 제 친정 건물 담보로요. 공장 부지 매입할 때 계약금 낸 사람도 저였고요. 동업계약서에도 제 이름 있잖아요. 그건 형식적인 거였어. 부부니까 그냥 이름 올린 거지. 형식적이면 공증은 왜 했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가 돈 더 줄게. 5천만 원 더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 싫어요. 1억 줄게.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전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고 답답했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엔 저와 수진 변호사가, 반대편엔 태수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지영이 앉았습니다. 지영을 직접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는 생각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 명품 핸드백, 그리고 저를 쏘아보는 눈빛.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 의사가 있으신지요? 태수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 측의 청구는 과도합니다. 30년 전 일을 근거로 현재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원고는 법적 동업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재산 분할이 아니라 사업 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업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경영은 피고가 전담했습니다. 형식적이라면 왜 공증까지 했습니까?
공증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설전이 오가는 동안 저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신 옆에 앉은 지영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보험고 측에서 제출하신 증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동업계약서 원본이 맞습니까? 네, 원본입니다. 수진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1994년 은행 대출 원장도 있습니다. 대출자가 박영희 씨로 명시되어 있고 담보물도 원고 소유였습니다. 또한 이건 1995년 회사 설립 당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인데 공동대표로 박영희 씨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태수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청과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공문서입니다. 확인하시려면 직접 떼어보시면 됩니다. 조정위원이 태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서류들에 대해 이해 있으십니까?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30년 전 일이잖아요. 시효가 지났어요. 조정위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이건 시효 문제가 아닙니다. 동업관계는 회사가 존속하는 한 유효합니다. 그럼 이 여자한테 회사 절반을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진 변호사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영 씨, 지금 피고는 김태수 씨입니다. 부인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회사는 김태수 씨가 박영희 씨의 재산으로 세운 겁니다. 지영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가 저 여자 거였다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방안을 고민해 오시고 다음 조정 기일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길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회사가 당신 혼자 힘으로 키운 거라고 했잖아요. 지영아, 지금은 지금은 무슨 지금은? 나 속은 거잖아요. 복도에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변호사 통해서 서류 봤어요.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아프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답장은 했습니다. 괜찮아. 넌 아무 잘못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수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희 씨 피고 측에서 2차 조정 전에 합의 제안 들어왔어요? 10억의 소송 취하해달래요? 거절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다음엔 본격적인 변론이에요? 2차 공판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차 공판이 남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2차 공판을 일주일 앞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마트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이야기 좀 하자. 여기서요? 아니, 저기 커피숍에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해요. 할 말 있으면.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10억. 10억 줄게. 소송 취하해줘. 이미 거절했잖아요. 15억. 15억이면 되잖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남자.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30년 동안 당신이 빼앗아간 것들을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빼앗아? 내가 언제 빼앗았어? 너 먹여 살리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게 빼앗은 거야? 제 이름을 빼앗았죠. 제 인생을 빼앗았고요. 무슨 개소리.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잖아요. 태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희야. 제발. 나 이러다 다 잃어. 회사도 집도 전부 다. 그건 당신 선택의 결과예요. 지영이가 날 떠날 것 같아. 재산 다 날리면 확실히 떠날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저를 버릴 땐 아무렇지도 않았으면서. 태수는 주먹을 꽉 쥐더니 갑자기 다른 톤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법정에서 내가 이기면 뭐가 남아?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돈 때문에 전 남편 고소한 여자로 낙인 찍히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넌 아직 모르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배웠어요. 당신한테서요. 그리고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법정에서 내가 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릴 거야. 저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올라갔습니다. 공판 전날 밤 수진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 내일 피고 측에서 강하게 나올 거예요? 각오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증거를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박영희 씨를 돈에 눈먼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마지막 카드 준비했어요. 은행에서 30년치 거래 내역을 다 받아냈어요. 매달 대출 이자가 박영희 씨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 기록이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증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길 거예요? 공판 당일.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높은 천장, 재판장석,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몇몇은 기자처럼 보였습니다. 태수의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 대리인 주장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수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예,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와 1995년 공증된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 설립의 핵심 자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재산 분할이 아닌 동업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50대 남성으로 굵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30년 전 것들입니다.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작? 수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입니다. 은행 대출 원장, 등기소 등본, 공증사무소 기록.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공공기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고는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원고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권리 행사를 유보한 것입니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원고를 내쫓은 시점에서 비로소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피고 측 구체적인 반박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 재판장님. 여기 1997년 회사 정관 변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박영희 씨의 이름이 동업자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이는 당시 양측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진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 정관 변경에 원고의 서명이나 동의서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일이었으므로 구두 합의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된 동업계약서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피고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 맞습니까? 태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당시 아내와 상의했다고 기억합니다. 상의와 동의는 다릅니다. 서면 동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1994년 대출금 3억 원은 누구 명의로 받았습니까? 아내 명의입니다. 하지만 담보는요? 아내 소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대출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회사 설립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벗고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명백한 투자자이자 동업자인데 왜 그 사실을 숨기고 회사를 독점했습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 변호사가 최후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K은행에서 발급받은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대출 이자 납부 내역입니다. 3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박영희 씨의 개인 계좌에서 대출 이자가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건 360개월치 거래 내역이네요. 네, 맞습니다. 30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원고가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단순히 집안일만 하던 아내였다면 왜 30년 동안 사업 대출 이자를 원고 계좌에서 납부했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 이 거래 내역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박영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피고 김태수는 원고의 재산과 신뢰를 이용하여 사업을 일으켰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피고는 철강 주식회사의 주식 40%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 1건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라. 또한 위자료 5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쾅!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고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당한 몫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제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만족해요? 이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졌어요. 알아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삶이에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결국 잃게 되어 있어요. 당신도 저 사람도. 지영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태수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잖아요.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녀는 태수를 밀쳤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지영아, 이제 끝이에요. 난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랑 못 살아요. 지영은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태수를 만났을 때처럼 지영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영희 씨, 우리 이겼어요? 네, 기뻐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요? 법원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수는 아직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저는 고개를 돌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화요일, 저는 새로 문을 연 작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건물 3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봄 여성직업교육센터. 되찾은 재산 중 일부로 만든 곳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회계, 컴퓨터, 법률 상식 등을 가르치는 작은 센터. 시작은 작았지만 제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판결 확정 후 재산 이전 절차, 세금 처리, 그리고 이 센터를 준비하느라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마트 알바는 판결 직후에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원룸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지만 그 좁은 6평짜리 방이 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수진 변호사는 이제 센터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법률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영희 씨, 다음 주 개소식 준비는 다 됐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서류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축하드려요. 정말로요?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아니에요? 박영희 씨가 30년 동안 준비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마지막에 손 좀 보탠 거죠? 우리는 창밖을 함께 내다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김태수 씨 소식 들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회사 매각했다고요. 태수의 회사는 결국 경영난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분 40%를 제게 넘기고 지영이 떠나면서 투자자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3개월 전 회사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대요? 지방 어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산다던데요? 미안한 감정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진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의 결과니까요. 하지만요? 슬프진 않네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개소식 날이 밝았습니다. 10월의 맑은 하늘 아래 작은 센터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강 신청을 한 여성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리본을 자르고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박영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도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뒤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본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일이세요. 고마워.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일어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는 다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는 민수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그냥 어른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가까워질 순 없어. 그건 알고 있지?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끔 찾아뵐 수는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끔은. 민수는 꽃다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센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돌아가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수가 가져온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계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30년 전 26살에 제가 적어놓은 기록들. 김치 2,000원, 버스비 500원, 태수공장 부지 계약금. 그리고 그 문장. 언젠가 이 기록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저를 구할 거라는 걸? 아니면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박영희 씨,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잘 쉬세요?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도요. 내일 봐요. 첫 수업 준비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살들 속에서 저도 이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회복이었습니다. 빼앗겼던 이름을, 존엄을, 제 삶을 되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제일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기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역할을 다했으니까요. 책상 위에 꽃다발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민수가 고른 꽃이었습니다. 백합과 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창밖의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은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은 끝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보기 드문 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니, 제 삶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를 걸으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는 저처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사람들. 빼앗겼다가 되찾는 사람들. 잊혔다가 다시 기억되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박영희로.